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6월 18일이죠. 오늘은 제가 또 재판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2시에 재판입니다. 새누리당이 고발한 거죠. 제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새누리당과 그 뜰거지들로부터 모두 4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는데요. 그중 한 건은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4건 중에서 한 건은 기소유예가 됐다는 통보가 왔더라고요. 쪽팔려서 차마 기소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나머지 2건은 박근혜 아이패드 사건과 국정원의 고소의 명예훼손 고소건인데요. 아직도 검찰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갔다 오겠습니다. 또 내일 결과를 말씀을 드리죠. 이 방송은 국민TV와 더불어 아프리카에서도 생중계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영석 혹은 라디오 비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비평 6월 18일자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과 더불어서 우리들은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전히 이 박근혜 당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멘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때로는 패배하지만은 큰 물줄기는 더 큰 진보를 향해 나아간다고 확신합니다. 한겨레 권태선 전 편집인인가요? 현 편집인인가? 현 편집인이네요. 오늘 칼럼 광주의 아픈 번님께는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지난 주말 한겨레 토크 콘서트에서 뵙고 나눈 말씀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님은 대선 개표 방송 당시 광주, 전 남북을 제외한 전국이 온통 새누리당의 붉은색으로 물드는 것을 보면서 80년 5월 광주의 그 고립감에 다시 몸을 떨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5.18 민주화운동 폄훼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곤 민주화를 위한 광주의 희생과 투쟁이 모두 헛된 일이 되고 만 것 같아 몹시 아팠다고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님의 눈에 다시 피눈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광주를 비롯한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태어난 한겨레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의 민주화 역사도 승리로만 점철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득계층의 집요함을 고려하면 오히려 좌절과 고통이 아로새겨진 아픔의 기록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 세력이 일순 긴장을 놓치기라도 하면 그 순간을 어김없이 낚아채 민주 세력이 이뤄낸 성취를 원상복귀시켜버리는 게 그들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렇게 민주 세력이 기득 세력과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며 힘겹게 한 걸음씩 나아간 기록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일은 좌절을 떨치고 일어나 굴러내려온 돌을 다시 민주의 언덕 위로 올리는 일일 것입니다. 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10년을 지나면서 이제 이 땅의 민주화는 뿌리를 굳게 내렸고 어떤 인간이 집권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10년의 민주화 성과를 뭉개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마치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은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억눌려온 그 분노와 억눌려온 욕구, 욕망, 저열한 욕망을 그야말로 유감없이 표출하면서 우리 사회를 87년 민주화 그 투쟁 이전의 시기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명박의 5년이 지나고 다시 정권을 민주개혁 진보 세력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박근혜 당선을 저지하지는 못했죠. 역사는 짧게 볼 때는 한 걸음씩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조금씩 나아간다는 금태섭 편집위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자, 우리가 할 일은 좌절을 떨치고 일어나 굴러내려온 돌을 다시 민주의 언덕 위로 올리는 일이라는 이런 지적은 정말로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득계층이 어디에 터잡고 어떤 수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일입니다.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통제사회의 도래를 예고한 조지 오웰의 1984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시사를 줍니다. 1984에서 세계는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라는 세 개의 거대 국가로 나눠집니다. 세 나라는 번갈아가며 변방 국경 지역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은 결코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지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지전이야말로 그들이 사회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적대감과 공포의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지전이야말로 그들이 사회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적대감 그리고 공포의 공급원이 있죠. 지난주에 일어난 두 사건, 즉 남북 당국회담의 무산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발표는 우리 현실이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빅브러더 사회와 전혀 다를 바 없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남북의 지배층이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대표의 격을 문제 삼아 당국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그들이 말로는 통일과 민족을 부르짖어도 내심으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뜻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빅브러더가 전제적 통제를 위해 국지전 상태에서 생겨난 적대감과 공포를 필요로 하듯이 그들 역시 각각의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적대감과 공포의 끊임없는 공급원인 분단체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편집인의 이러한 지적, 박근혜나 김정은이나 각기 자기의 체제를 고쳐가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공포,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던 박정희와 김일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공포감과 적대감을 이용해서 7.4 공동성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곧바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서 주석제로 김일성의 유일집권체제를 완성시켰고 남한은 총통제의 버금가는 유신헌법 개정을 통해서 박근혜가 아니죠.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서로의 적대감, 그것을 조장하는 보수 언론들, 거기에 편성한 정권, 참으로 안타깝고 그야말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현 주소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남쪽 지배층이 우리 사회의 지배, 통제를 위해 분단체제를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댓글 사건으로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태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원 전 원장은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어떻게든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한다거나 종북 좌파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지휘했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장도 종북 좌파로 매도했습니다. 심리전단을 통한 국정원의 종북 좌파론 전파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당 후보를 직접 겨냥한 댓글이 3개밖에 확인되지 않았다며 심리전단의 활동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뤄진 증거인멸은 차치하고 이번 대선 결과에 노인층 결집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점만 고려해도 이는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네, 정말로 골 때리고 한심한 주장이 바로 그런 거죠. 야,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박근혜를 당선시키는데 무슨 역할을 했느냐? 뭐 3개밖에 안 된다. 뭐밖에 안 된다. 일단 망발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닉슨이 도청을 해가지고 탄핵당한 게 아닙니다. 물론 도청 사실까지 드러났으면은 뭐 탄핵이 아니라 교수대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도청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획책했던 수단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탄핵 위기로 갔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당선에 국정원의 댓글 알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국정원이라는 조직, 국가의 예산, 국민의 혈세를 초단위로 쓰고 있는 국정원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가의 조직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통계청도 박근혜에게 불리한 통계는 발표하지 못하도록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도와줬다는. 말하자면은 국정원과 경찰청에 이어서 통계청도 이런 조작에 한몫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로 각각의 것을 계량할 수는 없지만은 이명박이 그야말로 자기의 수적을 동원한 김영판이라든지 원세훈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신복들을 동원해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력 투구하지 않았더라면 3%의 차이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서 치더라도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무서워서 자기도 아니고 이명박이 했던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박근혜의 뜻을 읽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한겨레 사설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새누리당과 청와대,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선거에 동원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권태선 편집위원의 글입니다. 분단체제가 존속하는 한 국민들의 공포와 적대감을 자극해 쉽사리 비판을 억누를 수 있다고 자신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지배층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첫걸음은 이번 국정원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감시의 눈길을 놓지 않는 일이겠지요. 한겨레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권태선 편집위원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다음 아고라의 청원이 1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아고라에서 표창원 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검색하셔서 그 청원에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음악이 나가는 동안 바로 그러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비판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데 가장 앞장설 국민방송,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태선 편집인의 칼럼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겨레신문의 사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특히 이 사설은 국기문란을 비호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한 사설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무능하면서도 정치화된 정보기관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실패 등 안보 문제에서의 잇따른 헛발질,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등 실수와 판단 착오의 연속이었다. 그러면서도 국내 정치 정보 수집과 사찰, 선거 개입 등 정권의 보위대 구실에는 발벗고 나섰다.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사건은 이런 점에서 국정원을 유능하면서도 탈정치적인 선진 정보기관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일깨워준 사건이다. 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TV를 통해서 알았다는 원세훈 국정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도 포착을 못해가지고 땅에 내려놨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특히 조모일보가 보도를 했죠. 그 다음날 발사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은요, 발사대를 땅에다 내려놓으면요, 다시 올려가지고 발사하는데 최소한 사나흘은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일주일 걸린다고 하는데요. 근데 국정원 발로 그 발사대를 땅에 눕혔다라고 보수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그 다음날 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런 게 바로 원세훈의 국정원입니다. 국내 정치, 정무나 수집하고 민간인들 사찰이나 하고 그리고 선거에나 개입하고 있으니까 국정원이 대외정부에는 깜깜무소식이고 결국 TV를 통해서 중요한 국가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형편무인지경인 국정원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명박이고 원세훈 아닙니까? 무슨 주둥아리가 1000개 만개가 있어도 입 다물고 대가리 콕 받고 그냥 백배 사죄, 석고대죄 인간들이, 그리고 그 원세훈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선거 개입을 했습니까?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개입했습니까? 박근혜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새누리당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무슨 수사검사가, 주임검사가 무슨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피를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제1당이고 국회 과반수에 가까운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입 밖에 낼 소리입니까? 정말 후한무치 뻔뻔하면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집안 내리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은 더욱 놀랍다. 종북 세력의 활동에 맞서기 위한 사이버 공간의 정당한 활동이다. 이런 원세훈 대변인을 자처하는 듯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는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비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도 정반대로 이를 비호하기 바쁘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은 고사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왜 그렇게 했어요? 새누리당.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박근혜를 비판하면은 어디 깜빵을 갑니까? 박정희 대체는 중앙정부에 끌려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그냥 물고문을 받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합니까?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국무위원이나 작자들이 앉아가지고 박근혜 앞에 골프 좀 치게 해달라고 말도 못해가지고 이경재한테 가가지고 골프 치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이라는 이따위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고문 당합니까? 선고문 당합니까? 박근혜가 국정원 사건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새누리당 지도부 충성 경쟁하느라고 그딴 헛소리 찍찍 내갈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날 얼마 멀지 않았어요. 예. 국기문란을 비유하면서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새누리당. 정신 차리십시오. 자, 오늘 또 칼럼 중에는 오래간만에 동아일보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태원 논설위원인데요. 동아일보에도 이런 논설위원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핫바지를 입은 통일부, 박근혜 정권의 통일부가 어떤 통일부인지 그 실상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통일부는 2008년 초 전 직원이 참여했던 통일교육원 특강에 대한 우울한 집단 기억이 있다. 말이 특강이지 정신교육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정 철학과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솔직히 남북관계와 관련한 과거의 기억은 전부 지우라는 요구처럼 들렸다고 한다.
한 당국자는 6개월이면 북한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MB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북한을 다루려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다. 연사는 김태효 대통령 대외전략 비서관이었다. 네, 바로 2008년 이명박이가 집권한 직후 통일교육원에서 이명박의 하수인인 김태효가 나와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6개월이면은 북한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그런 이른바 전향 보수들,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인간들의 생각이 그랬었나 봅니다. 네. 그 김태효 비서관이 들으면 펄쩍 튀겠지만은 통일부 직원들의 눈에는 소년 책사로 불렸던 그가 헬기왕성한 점령군 장수점으로 보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퍼주기를 실행한 대북 포용 정책의 전처기지라는 원죄를 뒤집어쓰고 조직이 공중분해될 뻔했던 통일부였죠. 그때는 과거 10년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으라는 것처럼 들려 대단히 굴욕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게 2008년 이명박이가 집권했을 때예요. 근데 이 동아일보 논설위원회의 칼럼은 그 2008년과 지금이 지극히 유사하다는 것이 요체입니다. 읽어봅시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던가.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모처럼 찾아온 남북대화의 기회가 무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통일부 사람들은 묘한 데자뷰를 느낄 것 같다. 수석 대표의 격을 맞추는 과정에서 남북 간에 17시간의 격론이 벌어졌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 격을 무시하거나 깨고 진행되는 것은 신뢰가 아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원칙 1호인 신뢰를 손상시킬 수 없다는 지적 앞에 과거의 관행은 설 자리가 없었다. 30년 가까이 북한 문제를 연구해온 류길재 장관이나 통일부 당국자들이 신뢰를 앞세우면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야 한다는 정권 초기 청와대의 자신감 앞에 이견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통일문제 전문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박근혜 한마디 신뢰를 깰 수 없다 하면은 끝이야. 그걸로 무슨 핫바지지 그게 무슨 통일부입니까? 이명박이가 통일부를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존치시키면서 여론 때문에 할 수 없이 존치시켰죠. 결국은 그 김태효라는 똘마니 보내가지고 니들 다 죽었어. 북한도 곧 그냥 멸망될 테니까 니들은 우리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대북정책 5년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이명박의 실수, 박근혜에게서도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예. 통일을 위해 민족 내부 관계로 남북 관계를 보려는 목소리에 대한 냉소 역시 MB 정부 시절과 판박이다. 남북 문제를 국제관계의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문 뒤에는 국제 정치적 감각 없이 북한을 특수하다고 옹호했던 과거 통일부적 시각에 대한 힐난이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으로는 끈적거리다 못해 때론 더럽기까지 한 남북관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의 세계일 것이다. 실패와 결렬이 쌓이고 쌓여 신뢰의 씨앗을 뿌릴 손바닥만한 땅마저 잃어버리느니 명분을 좀 더 희생하더라도 관계 회복의 실리를 취하는 것이 옳았다는 일부 회담론자들의 목소리는 이제 모기 소리처럼 들릴까 말까다. 네. 그러니까 무슨 신뢰 원칙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다 말아먹는 거죠. 이명박이도 비핵 개방하면은 북한을 갖다가 국민소득 30달러 만들어주겠다는 그딴 큰 소리 치다가 5년 동안 그야말로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실리를 취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입니다. 왜 역사적인 망언을 일삼는 아베가 그리고 자기 똘마니를 갖다가 내각 참사인지 뭔지를 갖다가 북한에 보내가지고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 몇 조 원을 갖다가 원조하겠다고 그렇게 날뛰겠어요. 북한 그 방대한 지하 자원 그리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 중국보다도 훨씬 더 값싸면서도 양질의 노동력 그게 탐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만 병신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이명박의 전철을 박근혜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다른 데도 아닌 보수신문인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지적.
흘려들을 일이 아닙니다. 이 장기 필요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부는 핫바지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류 장관이 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대한 경고 겸 답답함의 뜻으로 말한 핫바지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북한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통일부를 핫바지로 피하장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육자대에 비유하자면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가 하나로 뭉쳐 통일부를 압박하는 행국이라는 하소연도 들린다. 통일부가 국내에서는 북한 처지인 셈이다. 이게 통일부에서 뭔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청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교안보수석, 청와대 안보실, 그 김장수라고 옛날 노무현 때 뭐 했던 사람이에요. 안보실장, 외교안보수석,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통일부를 갖다가 몰매를 치면서 야, 신뢰가 중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금도 못 들었어? 니들 주동안에 닥치고 있어. 라는 그런 얘기만 듣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남북관계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물론 대통령이 내리겠지만 통일부와 그 조직의 수장인 류 장관,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할 책임이 있는 거죠. 따라서 류 장관도 통일부도 핫바지가 돼서는 안 된다. 스스로 입은 핫바지는 벗어버리고 남이 입혀주려는 핫바지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게 통일부의 존재 이유다. 라고 보수신문의 논설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니 장관들 모여가지고 골프 해금해달라고 얘기도 못해가지고 이경자한테 시켜가지고 딱지 맞는 이런 인간들 그중에 한 명인 6.1제 장관이 과연 그렇게 할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북정책도 결국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 많이 드네요.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박근혜가 오케이 하면 모든 게 오케이 되는 그런 풍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우각성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 또 모르죠. 참나 한심한 대한민국입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끝으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경제에 관한 겁니다. 탈세의 온상 일감 몰아주기 계속 방치할 텐가? 김희주 아나운서 읽어주시죠. 경제민주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더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조사업체인 CEO 스코어가 30대 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줄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외견상 일감 몰아주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악화됐다는 얘기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재개에 반대해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을 통해 경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네. 일감 몰아주기야말로 그야말로 재벌들이 이 편법 상속, 탈세 상속을 하기 위해서 즐겨 찾는 수단입니다. 이게 줄어들었다고 방방 뜨더니 알고 보니까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아유, 재벌들이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돈 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씨 일가의 정의선 현대기아차 사장인가 뭐 회장인가입니다.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데 일감 팍팍 몰아줘가지고 그야말로 수백억짜리를 수조원짜리로 키우는데 10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일감 몰아주기의 폐해는 참 그러할 필요조차 없죠.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는 시장 경제를 해치는 주범이자 주주의 이익을 빼앗는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기업 총수일가는 이를 통해 많은 자리에서 수조원의 돈을 벌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총수일가의 탈세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게 없죠.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경향신문의 사설은 얘기합니다.